동남권 신공항 논란, 이 논란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타임라인을 타고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정권 때인 2002년부터입니다.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후 정치권에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많은 공약들이 남발됐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었습니다만 2016년 외국 연구 영역을 통해 김해 신공항이 최종 선정됐죠. 논란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모처럼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크게 갈리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4년여 만에 그것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백지화가 결정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 보궐선거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이 결정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 예. 그거는 우리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또 호남 일부까지 이 남부권 주민들이 기대하는 대형 관문 국제공항이 아니고 예. 중소규모의 중규모 국제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부는 그거 만들어준 걸로 동남권 주민들한테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물러설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갈망하는 인천공항에 비견될 만한 대형 관문 국제공항 건설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김해 신공항 구상이 백지화되면은 좀 전에 앵커님께서 쭉 설명하셨던 지난 정부, 저지난 정부 때 무산됐던 동남권 제2관문 국제공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가덕도냐 밀양이냐 하다가 김해 신공항으로 틀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만일 가덕도로 결정이 나면 TK 민심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신공항 계획을 추진할 때 예. 그게 김해 신공항 정도 규모인 중소중견 국제공항으로 가느냐, 예.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10여 년 전에 우리 동남권 남부권 주민들이 희망했던 대형 관문 국제공항으로 가느냐, 예. 그에 따라서 대구 경북 입장은 달라질 겁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 관심 가지는 거는 그런 인천공항에 필적할 만한 대형 관문 국제공항일 때 관심을 가지죠. 예. 그런 공항은 대구 경북도 이용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예. 관심 가지는데 김해 신공항이나 또는 김해 신공항을 취소하고 백지화하고 대안으로 추구하는 공항이 김해 신공항 정도 규모의 중소규모 공항이면은 예. 이런 공항은 대구 경북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시와 경남 일부 정도의 여객들이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에서 크게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나 PK 지역구 의원들은 다 찬성하는, 야당도 물론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이 개입하면 다시 이 문제가 과거의 실패 전철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과 산업체 그런 수요자들의 수요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항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정부 예산 재정 당국이 정책적인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맡겨야 되지. 예. 정당이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론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치화돼 가지고 사업을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은 빠지는 게 사업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당에서는 이 가덕도냐 밀양이라 하다가 김해로 결정된 것도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거긴 혹시 동의하세요?
그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이 사업을 발표를 했다가 사업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구 경북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그 경남 울산하고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하고 사이에 유치 경쟁이 과열돼 가지고 결국은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돼서 예. 정부가 이쪽 선도 못 들어주고 저쪽 선도 못 들어주는 상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사업 백지화라는 그런 불행한 그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래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도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 공항이 어떤 것이고 입지는 어디가 가장 그 최지이고 그러니까 이 그 잠재적인 이 고객들 산업체나 일반 그 지역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이용하기 좋으냐 그리고 가장 안전하냐 그리고 24시간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용 최소화될 수 있느냐 이런 객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문제가 지난번 같은 그런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다고 해서 뭐 가덕도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어쨌든 모양새는 가덕도로 가는 쪽인 것 같거든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했던 것하고도 똑같은데, 예. 김해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됐을 경우에 새로운 그 신공항 대안이 김해공항 정도의 중소규모의 국제공항이냐, 지방국제공항이냐, 아니면은 인천공항하고 필적할 만한 투톱이 될 만한 그런 동남권 관문 대형 국제공항이냐, 그거를 이제 물어봤었는데, 대형 국제공항이면은 이제 김현미 장관 말처럼 이제 수요조사나 입지 문제나 이런 걸 이제 원점에서 다시 이제 조사해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될 거고 그 절차의 그 결과로 가덕도가 만약에 동남권 관문공항 대형 그 국제공항의 입지로 결정된다면 그건 그대로 가야죠. 근데 그건 이제 아직은 이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 의원님 말씀 일단은 국제 허브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지난번에 프랑스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때 밀양이 2등을 했거든요. 가덕도가 3등을 하고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밀양이니까 우리 밀양 주민들은 반발하지 않습니까? 만일 가덕도로 간다고 했을 때? 밀양 주민들은 한 11만이고 오히려 거기에 반발했던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주민들 합하면은 뭐 몇백만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변수인데 그때도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김해공항은 아예 그 자격 요건에 들지도 않았었고 밀양과 가덕도가 최종 입지 후보지로 올라갔는데 점수는 밀양이 조금 더 높아서 1위를 하고 가덕도가 2위를 했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를 보면은 둘 중에 어디를 해도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하든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밀양이 조금 더 나은 걸로 결국 평가가 나왔지만은 밀양을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된다면 가덕도로라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여기 안 되면 아니면 안 된다 뭐 여기 아니면 나는 반대다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든 일반 시도민이든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이야기처럼 국제 허브로 공항을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특별법 입법도 검토해야 된다. 그 인천공항도 사실은 그 특별법으로 해갖고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지방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생사가 걸린 문제고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거네요. 국가 전체로 보면 국가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의치 않고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릴 걸로 봅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무수한 검토와 연구 확인 과정을
또 그게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반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행정 절차도 그때 많이 이제 거쳤기 때문에 간소화 되어 있고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더 빨리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업이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 또 뭐 일부 지역 언론이나 또 일부 지역 단체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걸 경쟁을 과열시키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갈등, 분열 야기시켜가지고 정치적 부담 키워가지고 또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백지화되는 불행한 결과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 빨리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특별법 만드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발표 나고 그 권영진 대구시장도 좀 반발하는 것 같고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김해공항 사태는 월성 1호기하고 반박이다. 감사가 필요하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된 과정, 지난 정부 때 그것도 사실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예. 이걸 뒤집는 지금 현재 과정도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론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는 거지. 예. 그 과정은 여전히 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정치적인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좀 불합리하게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결론이 난 그거는 있지만은 어쨌든 결과 자체는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예. 대구 경북에서 우려하는 거는 두 가지 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는 김해공항을 백지화하면서 가덕도든 어디든 옮겨가는데 그게 김해공항하고 똑같은 규모면은 대구 경북 쪽에서 기대하는 아까 모두 말씀드린 그런 대형 관문 공항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 예. 이거 정도 만들어줘 놓고 가덕도든 어디든 김해공항 정도 규모의 중규모 지방공항을 만들어줘 놓고는 할 일 다 했다. 정부는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대형 관문 공항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그들도 안 보고 그거는 그냥 원인 무효된 것처럼 발을 빼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대구 경북 쪽에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형 관문 국제공항으로 갈 경우에는 입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대구 경북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덕도로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그 두 가지 정도가 대구 경북 쪽의 염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요. 예.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그 결과가 이 가덕도 민심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TK에서 계속 반발하고 국민의힘의 TK 소속 지자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면 선거에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점은 정부가 새로운 신공항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중소 중견 규모의 지방 국제 공항이냐 아니면 인천공항하고 투톱 체제로 가는 동남권 대형 관문 공항이냐 이걸 빨리 정리해 주면은 불필요한 갈등은 없어질 걸로 생각하고 가덕도 공항 경우에는 어떤 규모로 가든 간에 여당도 찬성하고 야당도 찬성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여론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서로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 누가 특별히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이런 거는 없는 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좀 여쭤보죠. 예. 보궐이 서울 큰 선거가 이제 부산과 서울인데 예. 서울시장에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이름까지 나옵니다만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 바로 대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후보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여권보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1차적으로는 그 세 분 중에 누군가가 나가면 저는 필승 카드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분이든 간에 당에서 강력하게 설득하고 또 추대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대선에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빠진다면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개인적인 역량을 볼 때는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보다 저는 조금 더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세가 지금까지 4차례 계속 선거에서 지면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좀 후보들이 떼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개개인의 역량이나 경쟁력은 민주당 거론되는 후보들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고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에서 조금 더 분발시키고
또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켜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내년 4월이면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거가 예정된 4월이 이사철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안 그래도 시끄러운 부동산, 집값 문제가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죠.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에 발표한 신공항 이슈가 워낙 뜨거워서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자,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정된 그런 사안이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의원님께서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 자체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었다? 네, 그것이 이번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로 나타난 거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에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아주 세게 충돌을 했죠. 예. 대구 경북은 밀양 신공항을 주장했고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했단 말이죠. 이 양측의 줄다리기에 아주 난감해진 박근혜가 제3의 대안으로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계속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해 공항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 그러니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실제로 중국 민항기가 그 산에 충돌해가지고 추락했던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6월 달입니까? 국토교통부와 부산, 울산, 경남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국무총리실에 이것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 검증을 해달라라고 건의를 했고 1년여 정도의 검증 결과를 거쳐서 오늘 그 결정이 난 겁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산을 깎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주민들 민원 때문에 24시간 공항이 될 수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해 신공항은 제2의 월성 1호기다. 선거 득보러 가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받고 나서 감사원이 고발도 안 했습니다만 검찰이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네.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반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잘한 결정이다. 정부 여당의 향후 후속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야당 부울경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가덕도 결정 나더라도 그 인천공항 만들 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런 수순을 밟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정했던 입지가 이제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지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왕의 유력한 입지들로 제기되었던 공항 입지들이 있잖아요. 가덕도를 포함해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시 검토해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덕도 이슈는 부산 보궐에서 여당에 조금 유리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서울 보궐에서 부동산 이슈는 여당한테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 야당이 그것을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인데 예.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안과 비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집값을 잡고 또 어떻게 전세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저 그냥 정치 공세만 골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민심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야당의 주장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무슨 주택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다 혜택을 주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 서민들이 이런 주장에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예. 세금을 좀 깎아주자. 그건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근데 공급이라고 하는 게 보통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은. 예. 막 필요하다고 해서 막 찍어낼 수가 없는 게 주택이에요. 예. 최소한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주택 공급의 일반적인 주기인데 예. 지금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공급으로만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매기고 또 주택 가격의 현실화를 하면서 결국은 안정화로 가겠다는 건데 어쨌든 집값 또 전세값은 뛰고 있다 이런 진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화는 언제 되는 겁니까? 좀 갈라봐야 되는데 예. 부동산의 매매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가격은 차츰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에 막 폭등했던 어떤 상승 기류는 완전히 꺾였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면은 조금 더 이런 그 하향 안정화 추세가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 거래 문제인데 전세 거래 문제는 이것도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야당은 지난번 임대주택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지난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의 전세 기간이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그냥 눌러 살게 된 것입니다. 예. 또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돼가지고 5% 이내에서만 임대료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주거기간은 2배가 늘어난 거죠. 예.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될 사람들의 문제예요. 예. 이게 대체로 세입자의 10 내지 20%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장 문제입니다.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정부가 긴급 공급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예. 또 단기적으로는 저는 보다 좀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 한해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전세를 더 올려받게 되는데 네. 이게 새롭게 전세를 얻는 사람은 5% 상한제가 없으니까 이게 그렇죠.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한을 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도 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얼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의원님은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 중이십니까? 아니면 뭐 발의하셨습니까? 예, 현재 준비 중입니다. 법안 준비 중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는 주택 가격 문제는 내년 초쯤에 되면 안정될 것이다. 6월 달이 기준이니까요. 아마 네. 조금 집을 많이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전세는 또 다른 대책을 지금 생각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네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에 관한 법률. 네. 이건 어떤 겁니까? 뭐 복잡하긴 한데 크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 기존에 있던 법을 합쳤는데 그 기존에 있던 법들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를 새롭게 규율하는 겁니다. 하나는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업, 또 감정평가, 또 부동산 개발업 정도만 법정화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라든지 자문업, 또 분양 대행업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동산 서비스 산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네들은 법적인 규율을 받고 있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선의의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고하거나 등록하게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런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해서 부동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수많이 교란하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이 위법한 거다, 불법한 거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던 행위, 가령 시세를 조작한다든지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집값 담합을 벌인다든지 또는 허위 정보를 막 흘려가지고 부동산 값을 띄운다든지 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든지 하는 것들을 모두 불법 행위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고요. 연결된 김에 자, 최근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늘도 정기국회 안에 매듭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고 벌금, 결국은 또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도 일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낙연 당대표께서 원칙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거래 3법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리한 만큼 그렇게 정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과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으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한번 개정해서 이런 그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되었고 특히나 원청업체의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해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다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원청의 관리 책임 또 원청의 안전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처벌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기 때문에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중대재해로 하느냐 산업법 개정을 하느냐 이거는 당 내에서도 논쟁과 토론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있긴 합니다마는 당대표의 언명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당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3월 초인데 재보궐 이후로 연기하자, 임기를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네. 아마도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책임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다.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헌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은 당직을 1년 전에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당 대표께서는 보궐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면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도 보궐선거는 이낙연 대표의 책임으로 치러지는 것이 맞는 만큼 뭐 다른 절충안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뭐 임기를 연장한다 그러면 당헌 당규를 또 개정해야 되니까 뭐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절충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책임있게 지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30명이 늘어서 누적 28,998명이 됐고요. 어제보다 7명이 더 늘어난 건데 지난 8일 이후에 열흘째 세 자릿수고 14일 이후로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지역 발생이 202명, 해외 유입이 28명이고요. 그러니까 지역 발생만으로도 200명을 넘어선 거고 이게 200명을 넘어선 게 지난 9월 2일 이후로 한 2달 반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로 보면은 경기 수원대 미술대학원 동아리, 경기 고양 소재 백화점, 경북 청송군 가족 모임, 전남 순천시의 한 음식점, 충북 음성군의 기도원 등 전국 곳곳에 걸쳐 있고요. 이외에도 서울 동작구 카페 21명, 강서구 소재 병원 17명, 이렇게 산발적인 감염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더 많이 감염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오늘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일단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최근 일주일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평균 111명, 111.3명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지역별로 이제 적용 시기가 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는 오는 19일, 그러니까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1.5단계로 올라가고요. 인천은 그보다 좀 늦은 오는 23일부터 올라갑니다.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19일부터 1.5단계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수도권 제외한 지방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용섭 광주시장을 들어보면은 일주일 동안 평균 확진자가 평균 7명으로 격상 기준에는 못 미치나 이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격상된 이유를 설명했고요.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를 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단계가 격상되면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시 커지겠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예, 일단은 그 수도권 경우에 다중이용시설이 이제 시설 및 업종에 따라서 4제곱미터, 약 한 1.2평이거든요. 여기에 이용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목욕탕, 등등이 다 해당이 되고요. 사실 저도 이제 주말에 회사 동기 결혼식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1.2평당 1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장, 예식장 크기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종을 보면은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 건너앉기를 해야 되고, 이제 PC방 같은 경우 칸막이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가 되고, 노래방에서도 술 섭취, 음식 섭취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또 스포츠 팬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 경기 관중 입장이 전체 수용 인원의 지금은 현재 50%였는데 30% 이내로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오는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열리죠. 3차전부터 30%로 줄어들게 되고 또 예배나 미사, 법회 같은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 자, 개인들의 방역 수칙만으로는 확산세를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끝이 보이겠죠. 예. 또 마침 미국 제약회사입니다. 모더나에서 예방 효과가 95%에 달하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딱 이 시간에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중간 결과 소식 90% 넘었다 전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90% 이상이다 예방 효과가 이랬는데 오늘 모더나 백신은 94.5%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이 예방률 몇 퍼센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안 맞았을 때보다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정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세계보건기구 기준이 한 50 또는 70% 정도면 되는데 지금 이제 중간 결과긴 하지만 90% 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험 자료가 쌓이면은 이 수치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부작용도 살펴봐야 할 테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3상인데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화이자 백신보다 유통이 쉽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는 뭐 영하 80도에서 유통인데 지금은 영하 한 20도만 도 유통할 수 있다면서요? 뭐 영하가 아니라 영상 한 2.2에서 영상 7.8도. 2.2 예, 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가정용 냉장고나 의료용 냉장고가 이제 표준 온도가 보통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 온도에서도 최대한 30일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모더나 측 설명이고 또 영하 20도만 돼도 최대한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접종할 수 있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일러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했어요? 예, 오늘 그 관훈 토론이라고 그 언론인들하고 이제 한 명씩 불러갖고 정치인들 토론하는 게 질의응답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낙연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좀 세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 내에서 사실 윤 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좀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이게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 갈등에 대해서 추 장관 경우에 이제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다라고 좀 뭐 약간은 비판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추 장관이 뭐 모든 걸 옳다고 보진 않지만 추 장관이 했던 게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추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뭐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추 장관의 비밀번호 공개법 이른바 요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또 당내 친문재인계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유의하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이 추미애 장관한테 뭐 정도껏 하라라고 했다가 사실 이제 좀 친문 강성 지지자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당원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는 건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대표가 직접 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언급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이 사건자는 대통령이니까요. 맞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나에게 신임을 줬다, 전원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발언을 했죠. 예, 국감장에서 아마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아까 일부에서 인터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가 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덕도 신공항 이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 이낙연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가덕도 등 세부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검증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라면서 또 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된 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엄호를 했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게 뭐 일부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지만 민심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PK 국회의원들은 다들 찬성하는 입장인데 TK 의원들이 이제 반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TK에서 거의 전멸을 했기 때문에 반발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가덕도 이슈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곳에 올라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조금 미묘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왜냐하면 만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은 선거에서 불리할 거 아니에요. 부산 선거가 바로 부산시장 선거가 내년 4월이니까 이제 반면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자체도 대구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또 뭐라고 하지는 못하면서도 뭐 감사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미묘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하나만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죠 KCGI 등 3자 주주연합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원래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난이죠.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하게 하겠다라고 공식화했고 또 이 정부 발표를 하면서 산업은행이 결국 자금을 좀 지원하는
시기예요, 대한항공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에 끼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분을 한 10% 가까이 하게 되는데 이 딜 자체를 지금 현재 경영진인 조원태 회장 측하고 아무래도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KCGI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결국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이사회에 어제 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도 하고 이런 법률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렇게 많은 돈을 기업에 혜택을 더 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뭐 한쪽에서는 합병을 하게 되면 세계 7위의 거대 항공사로 발전하는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독과점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또 작년에 금융 출입을 하면서 산업은행도 출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또 워낙 심했고 또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좀 그 경영난 때문에 매물로 나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빅딜이죠. 이런 거를 조금 뭐 정무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없었다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마 계속해서 추진을 했겠죠. 인수를 하는 것을. 충분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현대에서 발을 뺐고 그러면은 대한항공 인수를 해라. 근데 이게 만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쳐지면 이 공통된 인력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리하고는 못 하잖아요. 일단은 산업은행이나 뭐 대한항공 측에서는 지금 당장 뭐 정리해고 항상 원래 M&A가 이루어지면은 항상 나오는 게 당장의 정리해고는 반발이 이제 워낙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일자리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또 이번에 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건 경영권 분쟁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뭐 함부로 이렇게 정리해고를 강력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는이 좀 제동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대한항공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받았는데 갑질 논란이 일가에 있었죠. 이런 회사에 왜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일단은 지금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컵 갑질로 유명한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이 조원태 회장 측 또 이제 그 동생인 물컵 갑질은 우리 조현민 그 막내 딸이죠. 이분은 이제 회장,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하고 있고 큰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산업은행에서는 이게 뭐 윤리 경영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좀 잘못을 저지르면은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 상황 듣고 7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이죠.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젠가요? 방송인 사유 씨가 일본에 가서 출산을 했다. 참. 그런데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했다. 네. 비혼모라고 표현하면 결혼하지 되겠죠? 않았는데 연마가 비혼모. 근데 왜 일본에서 임신과 출산을 했느냐.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이렇게 사유리 씨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과거에 허수경 씨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지금 잘 키우고 있고.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길까?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혼모가 정자 기증을 받는 게 뭐 처벌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허수경 씨가 이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가 한 2007, 8년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황우석 사태라는 게 발생하기 전이라 뭐 모자보건법이나 생명윤리법 이런 이제 관련 법안이 굉장히 뭐 촘촘하게 규율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망을 포섭되진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가능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입법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처벌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현재 모자보건법이나 생명윤리법을 보면 소위 말하는 정상부부,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정자를 받는 걸 전제로 이 관련 법률이 다 규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죠? 제3의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법적 상상력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있는데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혼외자라고 표현해요. 우리 예전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민법에서도 표현을 했었고 그게 생명윤리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생명윤리법은 뭐 항우석 때문에 사실은 출산 이거 관련된 법이 아니고 이 정자라든지 난자. 과학 부분에서 이제 했던 법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못했어요. 가능을 아예 생각도 못해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법적인 배우자. 두 번째, 그 법적인 배우자가 유전 질환이라든지 무정자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생식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제3자한테 받는다. 그렇죠. 그 요건이 맞아떨어질 때 제3자인데 아예 배우자 동의까지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놓은 거죠. 법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만 허수경 씨나 사유리 씨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하하. 그래서 한 번도 이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이 부분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비혼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느냐. 근데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통계를 좀 봤어요.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혼이 이제 그냥 결혼 안 하고 그 미혼모 포함해서 1.9%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겠죠.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저출산 국가 해결책으로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은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법이 뭐 빨리 쫓아가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한 여성 사이의 법적 괴리.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떤 남녀 사이에 특히 출산과 관련한 입법적인 지원 체계는 혼인을 전제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난임 부부랄지 그러니까 난임을 겪는 여성이 정부의 어떤 보조나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비혼모인 경우는 지원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꼭 뭐 정자기증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난임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출산 의지가 있고 출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정부 지원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구멍으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부부 생활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생활을 기준으로 하고 또 자가 이제 자식이라고 태어나는 경우도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우리 법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그냥 출생자로 표현하면 혼인하고 관계없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생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혼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법적인 어떤 관념이 그래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모든 게 지금 비혼모 같은 경우는 법적인 구제책 아니면 보호책은 전 전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일 출산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어렵죠. 쪽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계속해서 뭐 지원책을 내고 한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제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아까 박 변호사 말대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절반쯤 된다고 하면 뭐 이거 비혼 뭐 포함해서 미혼모 다 해서 절반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사유리 씨도 한국은 불법이어서 일본에서 났다고 하면 외국은 좀 쉽나 보죠? 뭐 이게 사유리 씨 말대로 뭐 불법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가서 한 거로 보입니다. 일본에도 이 생명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비혼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입법제가 다수고 우리나라 같이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법밖에 없거든요. 모자보건법하고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다 과학이나 정자나 난자 채취할 때 관련된 법률 아니면 모자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들만 관리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짧게 덧붙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혼모 지원뿐만 아니라 정자기증에 있어서
뭐 레즈비언 커플한테도 정자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뭐 입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OECD 국가 중에 정자은행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또 없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잘 못 쫓아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프랑스도 사실은 저출산 국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좀 조합이 돼서 저출산에서 많이 벗어난 모양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모델을 삼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다른 나라들,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도 많은 주가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제도화 할 수 있으면 제도화하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레즈비언 커플 이런 건 우리나라 좀 힘들 것 같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뭐 공동체 질서 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또 이거 화제가 되는 게 8촌 이내 결혼 금지. 6촌 이제. 예. 근데 해당되시는 분은 6촌 사이였습니다만은 그렇죠. 현재 8촌 이내 결혼 금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다 판정해달라. 이건 6촌 사이에서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위헌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역시 공동체 의식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리의식 같은 건데. 윤리의식, 뭐 사회 예규. 그렇죠. 이제 사실 이 동성동본이 위헌받은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97년 됐죠.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제가 밀양 박가입니다. 예. 밀양 박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죠. 정말 많기 때문에 박 씨를 만나면 안 돼요. 박 씨 만나면 뭐 결혼 생각고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남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북의 목에 다 따져보면 예컨대 저희 어머니가 이 씨인데 이 씨의 그 따져보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까지 그게 계속적으로 합헌적으로 법률적으로 존속이 됐던 거고 8촌 부분은 외국 내를 보면 4촌 정도까지 보는 입법례는 많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아마 다 4촌. 대사촌입니다. 6촌이나 8촌, 특히 8촌 정도 되면 고조, 제가 계산을 잘 안 되는데 할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입니다. 예. 이게 고조부까지 그 찾기도 어려워. 예전에 호적이 있어서 찾기도 좋았는데 요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려면 제 아버지 거를 띨 수가 있고요. 아버지 걸 띄면 증조복을 띨 수가 있고 증조복을 띄면 고조복을 띨 수가 있고 고조복을 띄는 다음에 그 아들 띄어야 되니까 남에 가까워요 사실은. 호적이라고 족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우리 8촌인지 아닌지는 안 알려주면 모릅니다. 저는 지금 명절에 한번 내려가면 6촌까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 데리고 가면 7촌이 되는 거죠. 7촌까지는 보는데 7촌이죠. 7촌. 저희는 뭐 시골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보통 분들은 4촌 이외에는 잘 만나기 어려우니까. 교류가 없죠. 그렇죠. 저희도 시골이라서 6촌까지 봅니다. 우리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위헌이 안 나올 것 같다. 아무래도 좀 시기상조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기상조라고 하면 지금 이 비혼모 정자 제공 문제도 과연 국회에서 이게 쉽게 해결될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돼. 6촌 커플. 뭐 그거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한지는 제가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정말 정확한 통계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비혼모나 미혼모보다는 적을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프랑스나 외국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 문제거든요. 프랑스도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비혼모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 생기니까 구제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법적인 어떤 제도를 마련한 건데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6촌 8촌 그거보다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거는 조금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벌써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존재하거든요. 벌써. 그리고 뭐 또 정자를 개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태아가 자기 배에서 이제 잉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난자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는 어때요? 그럼 반대라 하면 아빠가 아빠가 지금은 대리모죠 그게. 지금 법책에서 대리모는 심지어 판례가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모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를 외부에서 해서 이제 이식을 해서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는 개념인데 이 정말 모친은 이 대리모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법원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보는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유전자를 따지지 않고요. DNA는 다른 사람인데 DNA를 보지 않고 배에 이제
예. 호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비혼모보다 비혼부가 훨씬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은.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비혼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았다는 건 모르는데 그렇죠. 네. 비혼부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 계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리모 계약이 그렇죠.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떤 뭐 배를 빌려야 되니까 예. 대리모 계약이라는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 현행법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어렵다. 없다고 비혼모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일단 비혼모부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발적 뭐 미혼모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근데 일단 뭐 하수경 씨나 또 사유리 씨는 경제적 문제는 없는 분들이니까 네. 아이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비혼 스스로 선택한 비혼 말고 미혼모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허수경 씨가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출산했다.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고 했을 때도 이제 달리는 댓글 중에 일부는 나는 이런 결단을 하기가 어렵다. 나도 이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출산 대책이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출산할 것도 사실 하나의 일종의 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놔둬야 될 것이냐. 본인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선택한다면 이걸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뭐 논쟁도 되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던 게 미혼모가 아이 출산하고 네. 어떻게 키우기가 어려우니까는 인터넷에 뭐 판다 이런 얘기도 올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뭐 그 어린이 보호시설에 놔뒀는데 예. 그거가 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또 사망했던 사건도 있어요. 상당히 이제 법적인 뭐 필요성이 좀 지금 거의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 아닌가. 말고도 지금 낙태하는 사건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이것도 낙태죄도 위헌 여부하고도 위헌은 됐지만 처벌하는 것도 하고도 다 연관성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다고 합니다만 네. 임신이나 출산 과정을 또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그 사업지들을 다 찾아가느냐. 사실상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숨기려고 봅니다. 하죠. 우리 사회 문화가. 그렇죠. 법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측면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게 안 되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스법을 제가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되게 양성화돼 있어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제 예컨대 우리나라 같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면적인 복지 시스템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유교적 관념이 그래도 있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뭐 사유리 씨야 국적 일본인이니까 조금 다릅니다만은 허수경 씨는 그 아이를 출산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그렇죠. 게 되는 자신의 겁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죠. 엄마성을 저 따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 민법에도 이 엄마성 따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나 모의 성을. 엄마나 아빠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성만 따르면 된다. 그렇죠. 둘 다 따라도 돼요. 엄마 성 따른 경우 거의 못 봤는데요? 요즘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빠가 불특정돼 있고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성을 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 성을 따를 수가 없었죠. 아빠 성을 따를 수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미혼모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인식 변화, 합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 자식이 그 아내 성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허민우요? 생각하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게 문제. 이렇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릴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성을 얘기를 하길래 그 옆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네가 제정신이가! 야가 어릴 때부터 와 이러노! 이랬던 기억이 날 정도로 저희가 뭐 또 제가 태어났고 자랐던 곳이 조금 보수적인 그런 좀 유교적 그런 게 있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해보죠.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방지법을 내놓겠다. 어떤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이걸 입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내용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겠다. 이런 권력형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수사를 방해할 목적인데 이게 명쾌하게 구분이 될까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죠. 이게 이런 이유가 사실상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명명되는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의 어떤 결함, 흠결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모호해서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현재로선 전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이미 뭐 수사방해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나 뭐 기타 등등의 법률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은 이걸 가중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으로까지 할지는 참 의문입니다. 지지도 문제지만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예. 이 정도 법률에 우리 형법에 전 세계의 형법에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예.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처벌한다. 됩니까? 예. 너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처벌한다. 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형벌은 명확해야 되고 그 체계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범죄를 하나씩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며칠 만에 뚝딱뚝딱 이걸 만들어서 7년은 뭐 무슨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예. 7년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너무 뚝딱뚝딱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게 법으로 뭐 만들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법이 가장 중요한 건 명확성인데 명확해야죠. 수사를 방해할 목적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이고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도 그 국민의힘이 103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휴대폰 비밀번호는 지금 네. 뭐 진보 진영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표현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 한동훈 검사가 휴대폰은 제출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주지 않아서 못 풀고 있다. 그래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법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주마다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휴대폰 비밀번호 안 주면 위법인 것도 있고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줘도 괜찮은 주가 있고 이런데 우리는 아직 이게 없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던 국민들의 반응 같아요. 네.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비밀번호 뭐야? 그냥 다 말했거든. 네. 말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거 그동안 안 줘도 됐던 거야? 뭐 이렇게 놀랬던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있고 네. 또 아이폰 시스템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는 검찰이 다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비밀번호 내가 안 줘도. 근데 아이폰은 못 푼다고. 그럼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언페어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폰 얘기를 이제 제가 쓰는 기종입니다. 제가 뭐 예. 그것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버릇이 돼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몇 개 기종이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 근데 끝내는 풀려요. 예. 그게 6-7개월 걸려서 문제죠. 이스라엘 갔다 와야 이스라엘 사람이 또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고, 그 미국의 이제 이 많은 법들, 이제 이른바 휴대전화 이렇게 강제로 열게 하는 법들은 테러 관련된 법이에요. 테러가 지금 순식간에 일촉즉발이었던 상황인데 그걸 막으려고 6개월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테러 의심 용의자. 네, 그런 거죠.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캐치를 하고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그걸 강제로 풀었을 때 아주 그 공익적 이유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공적 법이죠. 이유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절도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렇죠. 네. 이 내 아이의 휴대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수사관이 다 본다고 하면 그건 다 인권 침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인권 침해라는 이제 지적이 끊임없이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는 건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조주빈이 이제 제출해서 수사기관 수중에 들었는데도 본인이 이제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수사가 이제 지지부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제작하고 유포하는 자들 같이 국민적 공감을 사는 자한테까지도 이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그냥 어떤 인권적인 요소를 더 이제 가중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예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논의가 출발했다면 사회적으로 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딱 특정을 해서 악의적으로 휴대전화를 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걸 법으로 규율하겠다 하니까 이러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한동훈 검사장이 강요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단한 중대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못 사는 거고 사실상 이 이슈 자체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필요는 있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이제 공감을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달리 좀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만약 N번방의 그 조주빈이 걸로 시작했으면 오히려 더 공론화됐을 건데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과 그 정진웅이죠. 두 사람의 그 몸싸움. 저는 사상 초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검사가 자기가 휴대전화를 안 주려고 그러고 또 그걸 뺏는 사람 뺏으려고 하다 몸싸움 해가지고 3주 상해 나가지고 독직폭행이라고 기소되고 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인 저희들 입장에 보면 일반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검사장이나 했던 사람이 고위급 검사장이 자기는 휴대전화 했을 건데 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검토를 해보라는 측면이지 이걸 갖고 무슨 관찰을 무조건 시키겠다 이건 아니었잖아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